실제로 자기 부모를 버리려고 또 죽이려고 하는 사건들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알려진 이야기들만 해도 너무 많은데 알려지지 않고 묻혀진 이야기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걸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들 중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해 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하늘에서 물이 퍼붓는 듯 비가 내렸어요. 휴게소 주차장은 차들로 꽉 차 있었고 사람들은 우산도 없이 허둥지둥 건물 안으로 몸을 피하고 있었죠. 저 순자 할머니도 그 중 한 명이었답니다. 아들 동현이에게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고 차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비가 쏟아져 내렸거든요. 어머니, 빨리 다녀오세요. 뒷좌석에 앉아있던 며느리 세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어요. 창문을 살짝만 내린 채 말이죠. 차 안에 비가 들어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게 제가 그들에게서 들을 마지막 말이 될 거라는 걸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오니 빗줄기는 더 거세졌어요. 하늘은 새까맣게 변했고 천둥 번개까지 요란하게 쳤죠. 저는 허둥지둥 뛰기 시작했어요. 동현이와 세라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차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주차했던 자리에 다른 차가 서 있었어요. 하얀색 승용차 대신 검은색 대형 세단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죠. 저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혹시 내가 자리를 착각했나? 빗속이라 정신이 없어서 다른 곳에 세웠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미친 사람처럼 주차장을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죠. 비에 흠뻑 젖어가면서요. 우리의 하얀색 승용차를 찾아 헤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외우고 있던 번호판까지 하나하나 확인해 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제 다리에 힘이 쭉 풀리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주차장 한복판에서 빗속에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나를 버리고 간 거구나. 화장실 다녀온다고 한 그 짧은 사이에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두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마치 짐짝 버리듯이 말이죠. 아이고, 할머님, 왜 비 맞고 이러고 계세요? 어떤 젊은 아가씨가 우산을 씌워주며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휴게소 직원 같았죠. 할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그 아가씨의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했어요. 낯선 사람인데도 저를 걱정해주는 그 마음에 고마움이 밀려왔죠. 반면 내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고속도로 한복판에 버리고 갔다는 생각에 또다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가족이 두고 겨우 이런 말만 중얼거릴 수 있었어요.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요. 그 아가씨는 깜짝 놀라며 저를 휴게소 건물 안으로 데려갔어요. 카페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고 나서야 정신이 좀 돌아왔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지갑이 없었거든요. 손가방도 차 안에 그대로 두고 내린 거예요. 화장실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평소 습관이었으니까요. 휴대전화도 손가방 안에 들어 있었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맨몸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진 거였어요.
40여 년을 키우고 뒷바라지한 아들 동현이에게요. 할머님, 경찰서에 신고할까요? 가족분들께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휴게소 직원 아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실종이 아니라 유기였으니까요. 게다가 내 아들이 한 일을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게 너무나 창피했죠. 집 주소는 아시죠? 일단 집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아가씨는 자기 돈으로 택시비까지 대주겠다고 했어요. 정말 고마웠죠. 낯선 사람의 따뜻함이 내 아들보다 더 고마웠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휴게소에서 제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우연히 들었던 동현이와 세라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어머님이 집에만 계시면 되는데 맨날 이런저런데 따라다니고 하잖아. 진짜 피곤해 죽겠어. 그러게, 나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그때는 젊은이들의 투정이라 생각했었죠. 설마 진짜로 저를 버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택시가 오래 살았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평소 쓰던 번호를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했던 건 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였죠. 동현이와 세라의 목소리였어요. 드디어 조용해졌다. 세라의 목소리가 밖까지 들렸어요. 그러게, 이제야 우리끼리 편하게 지낼 수 있겠네. 동현이까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계획적이었다는 걸요. 저를 휴게소에 버리고 온 게 우발적인 게 아니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일이라는 걸요. 손끝뿐만 아니라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40년 넘게 살아온 집 앞에서 저는 완전한 타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문을 두드렸어요. 힘껏. 동현아, 엄마다. 문 좀 열어다오. 안에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세라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떻게 집에 왔지? 택시 탔나 보네. 아무튼 문 열어주지 마. 어차피 우리 결심했잖아. 동현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렇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건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내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그날 밤 집 앞마당 정자에서 잠들었어요. 비는 그쳤지만 바람은 차가웠죠. 추웠지만 잠이 왔어요. 너무 큰 충격에 정신이 나간 것 같았거든요. 꿈에서도 계속 비가 내렸고 주차장에서 차가 보이지 않는 꿈이었어요. 할머님, 할머님. 아침이 되어서야 정자 아주머니가 저를 깨웠어요. 아이고, 순자 할머니, 왜 여기서 주무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어젯밤 일이 현실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아주머니 도움으로 겨우 일어섰지만 온몸이 뻣뻣하고 아팠어요. 그런데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가슴 한복판에 뭔가 무겁고 차가운 덩어리가 박혀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님, 집에 들어가세요. 동현이가 걱정할 거예요. 아주머니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버림받았다는 걸요. 네. 그래야죠.
사실을 말하기가 너무 창피해서 겨우 이런 대답만 했죠. 70이 넘은 할머니가 친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걸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요?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휴게소에서 느꼈던 절망감과 외로움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40년 넘게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순진한 어머니는 그날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김순자가 태어났죠. 복수를 꿈꾸는 김순자가요.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이웃집들을 전전했어요. 물론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집 보수 공사 때문에 며칠 나와 있어야 해서요라고 둘러댔어요. 이웃 아주머니들은 다들 착해서 하룻밤씩 재워주었지만 남의 집 신세를 계속 질 수는 없잖아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결국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다시 눌러봤는데 이번에는 열렸어요. 아마 다시 원래 번호로 바꿔놓은 것 같았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세라가 나타났어요. 어머님, 어디 계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혔지만 저는 숨을 골랐어요. 내가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못 들어왔잖니.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세라의 표정이 시치미를 떼며 바뀌었어요. 비밀번호요? 저희가 언제 바꿨다고 그러세요? 그대로인데요. 거짓말이었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때를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더 가관이었어요. 제 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40년 넘게 쓰던 제 옷장과 화장대가 모두 없어지고 대신 세라의 운동기구들이 놓여 있었죠. 내 옷장은 어디 갔니? 아, 그거요. 너무 낡아서 버렸어요. 어차피 어머님 옷도 얼마 없잖아요. 세라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요. 내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내 물건을 버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세라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어요. 어머님, 어차피 낡은 거 버리고 새 걸로 사드릴게요. 더 좋은 걸로요. 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때 동현이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왔네. 그것뿐이었어요. 며칠 동안 집에 없었던 엄마를 보고 한 말이 겨우 그거였죠. 걱정하는 기색도 없고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동현아, 엄마가 어디 있었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제가 물었더니 동현이는 소파에 앉으며 대충 대답했어요. 어디 계셨는데요? 친구분 댁에 계신 줄 알았는데. 내가 널 휴게소에 버리고 갔잖니. 제 목소리가 커지자 동현이와 세라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엄마를 버리고 갔다고 그래요? 휴게소에서 화장실 다녀온다고 했더니 차가 없더라. 그게 뭐야? 아, 그때요. 어머님이 너무 오래 안 오셔서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다 찾아봤는데 세라의 거짓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거짓말 마라. 차 있던 자리에 다른 차가 있었어. 제가 화를 내며 말했더니 동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시니까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제 기억력을 의심하다니.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어요.
증거는 제가 모을 테니. 스스로 집을 나가게 하려던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다시 돌아오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제 물건들을 함부로 버리고 저를 치매 걸린 노인 취급하면서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거였죠. 어느 날 동현이의 침실에 놓인 태블릿 화면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제가 놓친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순자 할머니 명의 부동산 현재 거주지 외 교외에 화성시 동탄과 평택시 안중읍에 두 곳 더 있음. 시골 땅 약 3,000평 안동시 풍산읍 시세 미확인. 예금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정확한 액수 파악 필요. 보험 생명보험 3개, 연금 보험 2개. 제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조사해 놓았더라고요. 언제 이런 걸 알아봤을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모든 재산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최종 목표 순자 할머니 완전 독립하게 해서 재산 정리 완료하기. 예상 기간 3개월 이내. 방법 점진적으로 압박해서 자발적으로 이사 가시도록 유도. 자발적 이사 유도라니 저를 스스로 집을 나가게 만들겠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40년 넘게 키우고 뒷바라지한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저를 이렇게 치밀하게 이용하고 있었다니. 태블릿을 조용히 닫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세라가 샤워하고 나와서 의심하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온몸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죠. 40년. 40년 동안 제가 뭘 했던가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 혼자서 작은 식당, 순잔의 밥상을 운영하며 동현이를 키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동현이가 대학 갈 때는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도 했죠. 동현이가 결혼할 때는 제 적금을 모두 털어서 결혼 비용을 댔어요. 신혼집 전세금도 제가 마련해 줬고요. 세라가 임신했을 때는 산후조리원비까지 제가 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동현이가 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계속 그 화면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숫자들과 계획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이 사람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저도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본 것이 맞는지, 제가 들은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동현이와 세라를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언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언제 전화를 받는지, 언제 외출을 하는지 모든 걸 눈여겨봤죠. 그리고 사흘 후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세라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아마 친구 은희와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화장실에 있는 줄도 모르고 거리낌 없이 얘기하더라고요. 응, 거의 다 됐어. 순자 할머니가 진짜 순진하셔가지고 아직도 눈치 못 채고 있어. 뭐, 미안하긴 뭘.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잖아.
좀 일찍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집은 다음 달쯤 내놓을 예정이야. 순자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서 좀 복잡하긴 한데 방법이 있어. 순자 할머니는 모 요양원이나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시면 되지. 우리가 계속 모실 수는 없잖아. 요양원이라니 고시원이라니.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키우고 뒷바라지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고 저는 요양원에 버리려고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순진한 어머니가 아니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40년 동안 숨어있던 진짜 김순자가 깨어난 거였어요. 젊었을 때 혼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온갖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그 김순자 말이에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제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거였죠. 세라가 태블릿에 적어 놓은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일찍 집을 나섰어요. 동현이와 세라에게는 시장에 간다고 말하고요. 하지만 진짜 간 곳은 금융기관이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희망저축은행이었어요. 제가 가장 오래 거래한 곳이었거든요. 할머님, 오랜만이세요. 창구 직원 김미숙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미 20년 넘게 알고 지낸 분이었죠. 네, 그래요. 오늘 좀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 계좌 전체 잔액하고 정기예금 현황 좀 뽑아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나온 통장 정리 내역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희망저축은행에만 1억 2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세라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할머님, 혹시 다른 금융기관 계좌도 정리하실 거예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나이가 나이니까 정리 좀 해야지요. 다음으로 간 곳은 나라은행이었어요. 거기에도 예상보다 많은 돈이 있었죠. 예금과 적금을 합쳐서 7천만 원 정도였어요. 대한은행에는 5천만 원, 우리들은행에는 3천만 원. 하루 종일 금융기관을 돌아다니고 나니 제 예금만 총 3억 원이 넘더라고요. 세라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행복부동산에도 들렀어요. 사장님, 우리 동네 대박 아파트 집값이 요즘 어떻게 돼요? 아, 순자 할머님, 요즘 정말 많이 올랐어요. 특히 할머님 집 같은 오래된 집들이 재건축 소문 때문에 더 올랐고요. 그래요? 얼마나요? 평수가 어떻게 되죠? 35평이에요. 부동산 사장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말했어요. 요즘 시세로는 한 5억 5천에서 6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위치가 워낙 좋아서요. 세라가 파악한 것보다 1억 원 이상 더 나가는 거였죠. 혹시 매물로 내놓으실 생각 있으세요?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화성시 동탄과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다른 부동산에도 들러 대략적인 시세를 확인했죠. 시골 안동시 풍산읍의 땅까지 합하면 제 전 재산은 12억 원이 넘을 것 같았어요. 세라가 생각했던 5억보다 2배 이상 많았죠.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저도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봤어요.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했으니 이제 그들이 하는 말들을 증거로 남겨야 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법적으로도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었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휴대전화에 녹음 기능이 있다는 걸 동네 젊은 아주머니 미경 씨에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동현이와 세라가 대화할 때마다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70이 넘은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우스꽝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능숙해졌어요. 일주일 만에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그날 저녁 동현이와 세라가 거실에서 대화하고 있을 때였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휴대전화를 켜뒀어요. 자기야, 순자 할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세라의 목소리였어요. 뭐가 이상한데? 자꾸 금융기관 간다고 하고 부동산에도 갔다 온 것 같고. 혹시 눈치챈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런데 만약을 위해서 좀 더 빨리 진행하는 게 어떨까? 그 빅머니 대부 박 사장이 재촉하잖아. 이번 달까지는 해결 봐야 한다고. 동현이의 말에 제 등골이 오싹했어요. 빅머니 대부라니. 저도 아는 사채업자였어요. 과거 제 가게를 담보로 돈을 빌렸던 옆가게 아저씨를 매일같이 찾아와 괴롭히던 악독한 박 사장이었죠. 동현이가 사채를 썼다니. 그래, 어떡해요? 세라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이번 주 안에 순자 할머니를 좀 더 확실하게 압박해보자. 그래서 스스로 나가시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박 사장 만나기 전에 집이 팔려야 할 텐데. 친구들이 놀러 오지 못하게 하고, TV도 마음대로 못 보게 하고, 집에서 불편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동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지금까지 우리가 그 박 사장한테 얼마나 시달렸는데. 이제 와서 미안해하면 어떡해. 어머님 돈 아니면 우리는 끝장이야. 세라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어요. 동현이가 결국 승낙했죠. 알겠어.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그 대화를 듣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단순히 저를 버리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감당 못할 빚 때문에 저의 전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 아들이 그것도 악덕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었다니. 다음 날부터 그들의 괴롭히기가 시작됐어요. 어머님, 오늘 친구분들 오시면 안 돼요. 저희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어머님, TV 좀 끄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어머님, 요리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환기 좀 시켜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어요. 저를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려는 작전이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녹음은 물론이고 그들이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도 몰래 사진으로 찍어뒀죠.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저에게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변호사 강태우 씨였어요. 강 변호사는 제가 예전에 작은 식당 순잔의 밥상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분이었어요. 그때 상가 계약 문제 때문에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오랜만에 우연히 시장에서 만났는데
제 표정이 안 좋다며 걱정해 주셨어요. 순자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데. 아,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강 변호사가 계속 걱정해 주시니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죠. 그럼 증거는 있어요? 네.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잘하셨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강 변호사가 제 휴대전화로 녹음을 들어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건 명백한 재산 탈취 시도예요. 그리고 정신적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특히 사채업자 빅머니 대부 박 사장이 엮여 있다면 이건 더 심각해집니다. 어르신을 향한 범죄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쫓아내려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재산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혹시 통장이나 도장을 관리하는 게 누구예요? 저요? 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먼저 예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리가 모르는 금융기관에 새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옮기세요. 그리고 집 명의도 미리 보호해야 합니다. 강 변호사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저 같은 할머니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말이죠. 그런데 순자 씨, 진짜로 이 일을 진행하실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키운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법적 싸움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어요. 네, 하겠어요.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어요. 내 아들이 저런 위험한 사람들한테 엮이는 건 막아야죠. 그리고 내 재산은 내가 지킬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꿈에서 저는 젊었을 때로 돌아가 있었어요. 혼자서 순잔의 밥상을 운영하며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던 그때로요. 그때 저는 강했어요. 무엇도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그 강한 순자 할머니로 돌아온 거예요. 제일막 재산 방어와 숨겨진 진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태우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동현이와 세라 몰래 집을 나와 강 변호사님 사무실로 향했죠. 강 변호사님은 꼼꼼하게 서류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순자 씨, 우선 모든 금융기관에 신탁 계좌를 개설해서 돈을 옮기시죠. 자녀 명의로 절대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임시로 순자 씨 조카나 정말 믿을 만한 친지 명의로 신탁 등기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찾아오기 쉽게 서류도 완벽하게 준비해 드릴게요. 저는 김미숙 씨가 있는 희망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나라은행, 대한은행, 우리들은행을 모두 돌며 신탁 계좌를 만들었어요. 통장에 있던 돈이 새로운 계좌로 안전하게 옮겨지는 것을 확인하니 마음속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가시는 듯 했어요. 며느리 세라가 파악했던 액수보다 훨씬 많은 3억 2천만 원이 고스란히 제 소유로 지켜진 거죠.
그리고 강 변호사님의 소개로 조카인 김영민을 만났어요. 어릴 적 제가 많이 도와줬던 영민이는 흔쾌히 삼촌뻘인 저의 명의 신탁을 받아주었어요. 화성 동탄 아파트, 평택 안중읍 주택, 그리고 안동 시골 땅까지 3건의 부동산은 모두 영민이의 명의로 안전하게 보호되었어요. 재산 정리를 마친 뒤 저는 동현이와 세라의 괴롭힘에 더 당당하게 맞섰어요. 그들이 TV 좀 끄세요. 라고 할 때면 저는 더 큰 소리로 내가 내 집에서 내 맘대로 TV도 못 보니? 하고 쏘아붙였어요. 그럴 때마다 세라는 질린다는 듯 혀를 차거나 동현이는 저를 기억력 없는 노인 취급했지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이 모든 행동은 강 변호사님이 정신적 학대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거든요. 며칠 후 동현이와 세라가 작은 방에서 심각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나 빅머니 대부 박 사장과의 대화였죠. 박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번 달은 정말 어머니가 갑자기 돈을 어디론가 옮긴 것 같아요. 집도 급하게 팔려고 했는데 명의가 바뀌었어요. 동현이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였어요. 뭐라고? 명의가 바뀌어. 동현이, 너 장난치는 거야? 내가 우습게 보여? 당장 내일까지 2억 안 가지고 오면 내 아내 안전 보장 못해. 박 사장의 위협적인 목소리에 세라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현이와 세라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내 아들이 저렇게까지 몰리다니. 하지만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생각하면 동정심은 곧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제이막 드러나는 추악한 진실과 또 다른 배신. 어느 날 오후 세라가 급히 외출하는 것을 보고 저는 재빨리 그녀의 태블릿을 다시 찾아봤어요. 박 사장에게 돈을 갚지 못해 세라가 매일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문자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죠. 박 사장은 세라를 붙잡고 동현이에게서 돈을 뜯어낼 계획이구나. 저는 강 변호사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강 변호사님은 박 사장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동현이와 세라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죠. 다음 날 동현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엄마가 재산을 다 빼돌렸죠. 왜 그랬어요? 우리 다 죽으라고요. 무슨 소리니, 동현아? 무슨 돈? 저는 시치미를 뗐어요. 박 사장이 우리 세라를. 동현이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40년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절규에 제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죠. 하지만 저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 박 사장이 뭔데 내 마누라를 위협해. 내가 뭔 짓을 저질렀는지 말해봐. 결국 동현이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시작한 사업이 망하면서 빅머니 대부에게 5억이라는 빚을 졌다는 사실을요. 세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순자 할머니의 재산을 빼앗아 빚을 갚으려 했던 거죠. 세라는 동현이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다른 여자에게 위로받는 모습을 보고 깊은 배신감을 느꼈고
복수심에 동현이와 함께 순자 할머니를 버리는 계획에 가담했던 거예요. 이 모든 고백을 들으며 저는 또다시 배신감을 느꼈어요. 동현이의 문란한 사생활까지 알게 되다니. 하지만 일단 사체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먼저였죠. 좋다. 내가 내 빚을 갚아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박 사장에게 협박당한 세라의 증언과 함께 박 사장을 고소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해. 나를 버리고 떠난 것처럼 너희도 떠나야 해. 동현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박 사장의 끈질긴 협박과 세라의 위험을 생각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결국 동현이와 세라는 박 사장을 고소하는데 동의했고 저는 변호사 강태우 씨와 함께 박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어요. 녹음 증거와 문자 메시지 그리고 동현이와 세라의 진술은 박 사장을 한순간에 수감자로 만들었어요. 반전. 은혜를 갚는 또 다른 인연. 박 사장이 잡히고 한시름 놓았지만 동현이와 세라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저의 옛 가게 순잔의 밥상 단골 손님이었던 윤정화라는 여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정화 씨는 어릴 적 힘들 때 제가 따뜻한 밥을 먹여주고 학비를 보태주었던 인연이 있었죠. 이제는 중견 기업의 사장이 되어 나타난 그녀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할머니, 제가 그때 할머니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제 제가 할머니께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동현이 씨 부부에게는 제가 작은 아파트를 얻어줄게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저와 함께 사시는 게 어때요? 정화 씨의 제안에 저는 잠시 눈물을 흘렸어요. 피부치보다 더 따뜻한 인연에 감동했죠. 결국 동현이와 세라는 정화 씨가 구해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저는 그토록 그리던 새로운 보금자리를 정화 씨의 배려로 찾게 되었어요. 통쾌한 역전과 새로운 삶. 동현이와 세라가 집을 떠난 후 저는 오랜만에 제 집을 다시 제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공간이 된 거죠. 저는 부동산에 집을 매물로 내놓았고 강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시골 땅까지 팔아 10억이 넘는 자금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저는 정화 씨가 운영하는 재단에 일부를 기부하고 저와 같이 힘든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통쾌한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동현이와 세라가 이사한 작은 아파트는 다름 아닌 예전에 세라의 부모님이 저희 돈으로 매입했던 곳이었어요. 알고 보니 세라의 부모님은 동현이와 세라가 순자 할머니를 버리려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더군요. 그들은 동현이가 쓴 사채 빚을 몰래 갚아주면서 대박 아파트를 팔아 넘겨 돈을 가져오라고 종용했던 거예요. 세라가 그렇게 잔인하게 변할 수 있었던 것도 그녀의 부모님의 영향이 컸던 거죠. 강 변호사님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며 세라의 부모님을 사기 미수와 유기 방조죄로 고발했어요. 이로 인해 세라의 부모님은 큰 사회적 지탄을 받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동현이와 세라는 또다시 큰 충격에 빠졌고 둘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어요. 결국 세라는 동현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짐을 싸서 집을 떠났어요.
동현이는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되어 거리를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죠. 그제야 그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어요. 저는 정화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제 재산으로 만든 어르신 쉼터는 순잔의 쉼터라는 이름으로 많은 노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했죠. 저는 쉼터의 명예 이사장이 되어 매일 어르신들과 웃고 이야기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쉼터 식당에 앉아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문 밖에서 초라한 모습의 동현이가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저를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제 가슴 한구석이 다시 아려왔지만 이미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어요. 저는 동현이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 정화 씨에게 부탁해서 마련한 작은 돈 봉투를 쥐어줬어요. 이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라. 하지만 명심해. 인생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진단다. 동현이는 봉투를 받아들고 오열했어요. 저는 더 이상 미련 없이 뒤돌아섰어요. 저는 이제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당당한 김순자로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저를 버리고자 했던 아들 내외에게 통쾌하게 복수하고 새로운 인연들과 함께 아름다운 황혼을 맞이한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지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안겨주었답니다. 저의 삶은 이제부터 정말 내 것이었어요. 실제로 다큐에 나왔던 사연을 재각색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긴 것 같지만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생각만 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